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헛똑똑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부모님께 가끔 듣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지금은 그야말로 제가 헛똑똑이로 살아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도 잘 해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똑부러진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아왔는데요.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부모님은 제가 똑똑한 척하는 헛똑똑이라서 막상 제 몫도 잘 챙기지 못하고 허튼 짓을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더욱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 관리도 허투루 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비참했던 시절에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전 신우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안의 화장실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죠. 손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쏘아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신우가 한쪽 입술만 픽 올리면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안 그래도 한 번 만나면 머리털 좀 다 뜯어놓고 싶었는데 하필 면접 보는 회사에서 만날 게 뭐야? 여전히 말버릇 고약한 건 여전하네. 면접 보러 왔으면 남의 회사에서 진상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가. 그리고 짜증나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참나, 누가 누구한테 짜증난대? 그쪽 때문에 내 일진이 지금 재수가 없거든? 보아하니 여기 면접 보러 온 것 같은데 누가 언니처럼 나이 많은 사람 써주겠어요? 그 나이 먹도록 면접이나 보러 다니나 보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린데. 너야말로 이제 30 중반인데 너 백수라서 경력도 하나 없잖아. 뭘 믿고 면접 볼 생각을 하니? 저는 인상을 팍 쓰며 눈썹을 올리는 신우의 어깨를 팍 치고 화장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면접 장소로 걸어 들어갔죠. 제가 들어가자 이미 면접장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답니다. 맞아요. 저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랍니다. 몇 년 전에 이혼한 뒤에 더욱 스펙을 쌓아서 지금의 회사의 임원으로 이직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작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의 회사라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답니다. 오늘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들을 더 뽑으려고 면접을 보는 자리인데 신우이를 여기서 본 거죠. 저는 신우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례로 면접을 봐나갔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우이가 다소곳한 표정으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정상적인 사람 흉내를 내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혼자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신우이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고 차갑게 신우이를 보고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고 제 앞에 이사라는 팻말을 보고는 동공이 마구 흔들리면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의 질문에 덜덜 떨면서 제대로 답도 못하는 신우이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예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답니다. 사회에 나와서 만났으면 상대도 안 했을 신우이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사내 연애로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와 헤어지고 1년 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회사 사람들도 당연히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니 마음이 급해져서 소개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소개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걸까요? 처음 만나자마자 느끼한 말을 해대서 사실 처음부터 호감이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답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남자가 20대 남자처럼 열정적으로 애정을 쏟아주니까 저도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직업도 대기업 팀장이라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산다고 했지만 가족 문제가 그렇게 크게 결혼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연애는 6개월 정도 하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자주 내비치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랑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 특히 내가 취직할 때까지 용돈 주셔가며 도와주셨지. 그래서 난 진짜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어느 부모님이든 다 애틋하고 그렇지. 결혼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우리 효도는 각자 하자. 요즘 다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분가해서 우리 둘이 사는데 양가 부모님들 뭐 얼마나 보겠어. 우리도 각자 일하느라 바쁘고. 근데 우리 엄마는 며느리랑 딸같이 친하게 지내시는 걸 항상 바라셨으니까 여보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너무 정없게 그러지 말고. 그래, 최선을 다한다니까. 그럼 자기도 우리 아버지랑 낚시도 가고 잘 지내줘. 우리 아빠도 사위랑 낚시 다니는 게 꿈이래.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계속 이런 문제로 다투면 결혼을 못할까봐 참았던 것이죠.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고급 한정식 식당을 제가 직접 예약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정시에 도착하셔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신우가 1시간이나 늦게 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니 친정 아버지는 오히려 괜찮다고 다독여주셨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두 사람이 거만한 태도로 들어오더라고요. 하필 골라도 이런 외진 데를 고를 게 뭐람? 택시도 안 잡히고 차는 또 어찌나 막히는지. 오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식당을 잡은 게 문제지. 아, 짜증나. 배고파 죽겠네. 두 사람은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자 제가 더 민망해졌답니다. 결혼식 날짜는 6월 20일로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이날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안 돼요. 나 유럽 여행 갔다가 오는 날이 24일이니까 그 이후로 해요. 여행이요? 이미 예약을 다 한 거예요? 항공권도 다 샀어요? 아니, 아직 산 건 아닌데 이미 친구들하고 날짜 다 맞춰서 안 돼요. 더 늦게 해요. 결혼식이 뭐 대수라고. 네? 오빠 결혼식이 여행보다 더 중요하죠. 제가 알아보니까 식장도 21일이 제일 저렴하고 조건도 좋아요.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21일 말고 그 다음 주 주말로 하면 되지. 일주일 차이가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벌써부터 신우이를 이기려고 하니?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랑 결혼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사부인, 안 그래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물컵을 쾅 하고 세게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얼른 아버지 손을 잡아 말리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답니다. 화가 난 아버지를 보고 시모가 그제야 말을 아끼더라고요. 결국 결혼식 날짜는 다시 잡아보기로 하고 그 비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떠올리니 저도 마음이 심란해져서 결혼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헷갈렸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뜩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간 고심 끝에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매일 저녁마다 집으로 찾아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비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매일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남편이 결혼식이며 신혼여행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시키더라고요.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가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이 남자를 믿고 살아가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여름에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사진 찍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문소리만 듣고도 본능적으로 신우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신우를 본 친구들이 경악을 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다 빨간 구두를 신고 화장도 세상 촌스럽게 하고 와서 누가 보면 결혼식 파토 내려고 온 여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가씨, 왜 한복을 안 입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원피스 색이 좀... 색이 왜요? 이거 베이지 색이에요. 내가 살 때도 흰색 아닌 거 확인하고 산 거예요. 나도 예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명품이라고요. 소리를 삑 지르고 제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친구들도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신우의 옷을 보고 다 수군수군 됐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버진로드를 걷고 여차저차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진 찍는 순서가 되고 신우가 제 옆에 딱 서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가방순이 친구가 신우의 옆을 파고들어 제 옆에 서주더라고요. 덕분에 하얀 옷 옆에 하얀 옷이 되는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부케도 던지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모가 앞으로 떡하니 나와 사진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다 찍은 거죠? 그럼 나 좀 찍어줘요. 여기 배경도 멋있고 좋네. 얼른요. 사진사가 영문을 몰라 쳐다보니 시모가 얼른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가운데에 딱 놓고 앉더라고요. 자자, 얼른 찍어줘 봐요. 오늘처럼 이렇게 화장하고 한복 곱게 입었을 때 독사진 좀 찍어두려고 그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하객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남편을 푹 찔렀어요. 지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야? 왜 갑자기 사진을 찍으신다는 거야? 좀 말려봐. 아니,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다고 나중에 쓰실 영정사진 좀 찍으신대. 뭐? 지금 뭘 찍는다고? 제정신이야? 자기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뭐가 대수라는 듯이 오히려 놀라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돈도 오늘 한복 곱게 입으신 김에 한 장 찍어둬요. 이게 다 돈 버는 거니까. 결국 친정 부모님은 얼굴이 굳으셔서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그 와중에 시모 머리까지 매만져주며 사진 각도까지 체크하는 신우 모습에 남아있던 하객들이 웃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죠. 결국 시모는 영정사진을 찍었고 저는 결혼사진 앨범 선택할 때 시모 사진도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했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결혼식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떡하니 의자 놓고 앉던 시모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니까요.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시댁이 있는 동네가 좋다면서 직접 전세 자금까지 다 내면서까지 마련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서 살게 된 거죠.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 다음 주 주말부터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오라고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나랑 떨어져 살게 되니까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울적하시대.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는데 가면 안 될까? 매주 토요일마다 가자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나도 쉴 시간은 있어야지. 그럼 일요일은 우리 집에 매주 갈 수 있어? 아니잖아. 지급은 초반이니까 좀 맞춰드리고 점점 안 가면 되지.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일단 이번 주는 가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가기 싫었지만 신혼이니 좋은 게 좋은 거란 심정으로 따라 나섰죠. 저녁 5시쯤 도착해서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딱 들어가니 시모가 제 인사도 받지 않고 고갯짓으로 주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했지만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싱크대 가득 장바온 채소며 고기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시모가 말했어요. 어디 이제 시집을 왔으니 솜씨 좀 보자. 오늘은 간단하게 갈비찜이랑 잡채 좀 해봐라. 내가 너 힘들까봐 장까지 미리 다 봐뒀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전 요리 잘 안 해봐서 갈비찜 같은 건 못해요. 나가서 외식하면 안 될까요? 너는 나이가 몇인데 음식도 못하는 게 말이 되니? 앞으로 명절이며 제사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이 집안의 큰 며느리야. 얘가 아주 정신을 빼놓고 살았네. 니네 엄마는 여지껏 뭘 가르친 거야? 그리고 못하는 게 어딨어? 지금부터 배워. 요즘 인터넷 보면 만드는 법 다 나와 있잖아. 보면서 해봐. 시모는 저만 남겨두고 거실로 가버렸죠. 황당해서 남편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셋이 예능 프로를 보며 아주 배꼽을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눈 좀 마주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얼른 하라는 식으로 또 고갯짓을 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갈비찜 만드는 법을 검색해서 따라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혼자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어슬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죠. 뭐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언니 진짜 잡채도 처음 해봐요? 그래놓고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했지? 아가씨,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좀 도와주던지 아니면 나갈래요? 무서워. 네네, 나갈게요. 오늘 안에는 먹을 수 있으려나 몰라. 그러면서 제가 썰어놓은 당근을 하나씩 빼서 먹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니까 신우가 훗 하고 비웃고는 들었던 당근을 탁 던져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다 때려치고 집으로 뛰쳐가고 싶었지만 참을 인자를 새기며 계속 요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거의 2시간 동안 만들어서 간신히 밥상을 차렸는데 얄미운 신우가 또 한마디 하면서 식탁에 앉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네. 갈비찜 30분이면 할 걸 무슨 2시간이 걸려? 너무 짜다. 오빠, 잡채 좀 먹어봐. 와, 이렇게 맛없는 거 처음 먹어봐. 우리 아들 도대체 장가 가서 뭐 먹고 회사 가는 거야? 너 남편 저녁밥은 챙겨주니? 그 쉬운 갈비찜도 이따위로 만들고 한심하다 한심해. 너 안 되겠어. 매주 주말마다 와서 요리 배워. 알았어? 저희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다 먹고 와요. 그리고 요즘 밀키트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돈도 더 절약돼요, 어머니. 말 대답 좀 하지 마라. 너 제사상도 밀키트로 차릴 거야? 에휴, 얘를 뭐부터 가르쳐야 돼? 나이나 어리면 그러려니 하지. 이건 40이 다 돼가면서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걸 하필 데려와가지고. 시모는 거칠게 숟가락을 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이런 대접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답니다. 입술을 꽉 물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시누이와 시모는 못 먹겠다면서 거실로 나가서 계속 궁시렁대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단 폭발할 것 같아서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제가 나가는 걸 본 시모가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안 들어와? 누구 보고 설거지하라고 부엌을 개판으로 만들고 나가는 거야? 야!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뒤따라오더니 시모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강요하더라고요. 그런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냉전이 이어졌답니다. 시모와 신우는 하루에 수십 개씩 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토커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네요. 소름까지 끼쳐서 아예 며칠은 핸드폰을 끄고 살 정도였답니다. 특히 어이가 없는 건 제가 그렇게 가버렸는데도 신우가 매주 금요일마다 먹고 싶은 메뉴를 보내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진심으로 신우이가 덜 떨어져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읽지도 않고 철저히 무시해버렸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막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저승사자처럼 서 있더라고요. 언니, 왜 연락을 안 받아요? 혹시 나 차단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 무슨 일인데 야밤에 집까지 찾아와요? 급한 일이 있으면 오빠한테라도 연락하면 되잖아요. 엄청 급한 일이니까 내가 쫓아온 거죠. 나 내일 갑자기 면접이 잡혀서 내일 입고 갈 옷 좀 빌려줘요. 언니는 회사 다니니까 정장 많잖아요. 신우는 통보하듯 말하고는 거침없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얼른 뒤따라갔는데 벌써 옷장을 열고는 제 옷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옷을 막 뒤져요? 그리고 아가씨랑 나랑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입으려고요?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좀 사이즈 넉넉한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당장 옷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빌려 입는다는데 뭘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그래, 내일 면접 본다는데 당신이 좀 좋은 마음으로 옷 좀 챙겨줘. 이 옷 괜찮네. 나 이거랑 이 블라우스 가져가도 되죠? 어? 이 가방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나 내일 한 번만 들고 갔다 오면 안 돼요? 가방은 안 돼요. 나도 큰 마음 먹고 산 거라 몇 번 들지도 않았어요. 옷만 가져가요. 언니, 새 것도 아니고 쓰던 건데. 내일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정없이 뭘 그렇게 딱 잘라요? 딱 한 번만요. 그럼 잘 쓸게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신우는 가방이랑 옷들을 가지고 현관문으로 질주를 하더라고요. 현관문까지 휑하게 열어놓고 가버린 걸 보니 기가 막혀도 진짜 한참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한마디 할 줄 알고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저는 혼자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화를 식혀야만 했답니다. 하루만 입고 돌려준다더니 옷과 가방을 가져간 지 벌써 한 달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앞세워서 시댁으로 찾아가 봤죠. 아니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까지 다 왔냐? 온 김에 저녁이나 해서 먹고 가라. 역시나 제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밥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신우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정리를 안 하고 사는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신우 옷장을 열어 제 옷을 찾기 시작했죠. 저 구석에 돌돌 말려서 처박힌 블라우스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옷을 펼쳐보니 세상에 김치국물 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실크 블라우스였는데 그걸 가져가더니만 마구 더럽혀 놓은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더럽혔으면 빨아놓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가 저를 자기 아래로 생각하니까 이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옷장을 뒤져서 신우의 옷 중에서 그나마 비싸 보이는 니트를 찾아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러고는 변기 안에서 신우의 옷을 마구 쑤셔놓고 나와버렸어요. 마침 신우이가 집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뺏어갔던 가방을 떡하니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하루 빌려간다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왜 옷을 안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가방, 내 건데 왜 본인 것처럼 들고 다녀요? 당장 내놔요. 아, 진짜.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집까지 와서 난리예요. 어차피 언니한테 이 가방 어울리지도 않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들면 뭐해요? 들고 다녔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냥 나한테 줘요.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요. 옷에도 김치국물 잔뜩 흘려놓고. 아가씨는 기본 예의가 없네요. 당장 가방 내놔요. 저는 신우의 손에서 억지로 가방을 뺏어서 현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시모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저를 휙 돌려 세우더라고요.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 귀한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새언니가 돼가지고 신우이가 면접 본다면 정장 한 벌 쫙 사줄 생각을 해야지. 큰며느리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집안 잘 돌아가겠다. 어머니,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숟가락 하나를 빌려도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가씨 하는 짓 좀 보세요. 그때 신우이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변기물이 뚝뚝 떨어지는 니트를 들고 제 앞으로 달려들더라고요. 이거 언니가 이랬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짜린데? 더군다나 니트를 변기에 쳐박아? 진짜 정신병자네? 오빠 정신병자랑 결혼했어. 나 절대 못 넘어가. 얘가 처음엔 아주 얌전을 떨더니만 아주 무서운 애였네. 진짜 네가 이런 거야? 너 제정신이야?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고 당장 똑같은 거 사와. 그럼 아가씨도 내 블라우스랑 뜯어진 치마 똑같은 걸로 사와요. 그럼 나도 그까짓 니트 사다 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 덜 떨어진 아가씨 그렇게 계속 감싸면 아가씨 결혼도 못하고 평생 저렇게 살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어버버하는 시모를 뒤로 하고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남편도 바로 저를 따라와서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가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번갈아가며 전화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는 남편한테도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고 말 섞기도 지쳐서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한 달 넘게 남편과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기가 죽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려서 남편이 쩝쩝대며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근까지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지원해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잠잠하던 시모가 슬금슬금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도 이번 주 메뉴를 적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진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루는 제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확인도 안 하고 받았는데 앞불싸 신우이더라고요. 이제야 전화를 받네요.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닭볶음탕 만들어서 같이 먹재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용서해주고 다시 잘 지내본다니까 장 봐서 일찍 와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한 게 있나요? 아가씨가 나한테 잘못을 빌어야 될 것 같은데. 아가씨 면접 붙었어요? 떨어졌죠? 그럼 지금 하는 일 없는 백수잖아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닭볶음탕 좀 만들어서 효도 좀 해봐요. 됐죠? 말 다 했어요? 나도 알바 하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내가 엄마 대신 좋게 말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진짜. 저는 픽 비웃어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대뜸 저한테 핸드폰을 넘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인상을 쓰며 전화를 받았더니 시모가 악을 쓰기 시작했죠. 야, 네가 뭔데 시어미를 무시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너 내가 내일 네 회사 쳐들어가서 다 깨부수고 망신 주기 전에 토요일에 장 봐서 집으로 튀어와. 알아들었어? 저는 시모와 전화를 끊고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당신 솔직히 몇 달째 시댁에도 안 가고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쌀쌀맞게 구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러지 마.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며느리랑 좀 잘 지내고 싶으시다는데 도대체 왜 그래? 그럼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가지도 않는 건데? 신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상식적으로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어. 아니, 사위랑 며느리가 같아. 사위는 손님이라잖아. 손님이 전화하냐? 그리고 그거 옷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난리인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토요일에 무조건 가는 거야. 역시 남편과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놈의 닭볶음탕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저를 떠올려 봤어요. 시댁과 남편과 엮이지 않았을 땐 자유롭고 홀가분한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친구들의 말이 그냥 행복에 겨운 투정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결혼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되고 할 수만 있다면 작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답니다. 결국 토요일에 장을 봐서 남편과 시댁으로 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모와 신우는 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 섞기 싫어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닭을 데치고 있는데 시모가 어느새 쓱 들어와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닭볶음탕 해보긴 했니? 닭 냄새 안 나게 잘해라. 네 남편이 얼마나 냄새에 민감한 줄 아니? 전 시모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요리를 해나갔어요. 시모가 머쓱해졌는지 알아서 주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닭볶음탕이 완성되었고 저는 식탁에 한 상 차려놓았죠. 와, 냄새 좋은데? 맛있어 보이네. 처음인데도 그럴듯한데? 먹어봐야 아는 거지. 아니 하면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렇게 튕겨? 세 사람 다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이게 뭐야? 토할 것 같아. 왜? 얘, 이게 뭐니? 아우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 어머, 그렇게 짜요? 제가 처음 해봐서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먹어봐도 계속 싱거워서 소금을 좀 더 넣었는데. 먹어보니 좀 짜긴 하네요. 어떡하죠? 시모가 열이 받았는지 숟가락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신우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지 입을 씻어내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았죠.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실수한 거 맞아? 이렇게 소금 범벅을 해놓고 어떻게 남편 먹으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 너 딱 봐도 일부러 그랬지? 이거 진짜 못 쓰겠네. 주방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 당장 싹 정리하고 집 청소까지 다 해놓고 있어.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우리는 나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난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소금 범벅 닭볶음탕을 바라보고 있었죠. 세 사람은 기가 막히다고 한참을 열을 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주방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닭볶음탕이 담긴 냄비를 가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사실 덜어놓은 한 접시에만 소금을 쏟아부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닭볶음탕이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찾아오자 친정 부모님은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만든 닭볶음탕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행복하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수다를 떨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에서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친정집 현관문을 누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놀라신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문을 부수듯이 두드려? 제 처 여기 있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아야 말이죠. 야, 당장 나와. 야라니? 자네 왜 이렇게 흥분을 했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게 우리 집 주방을 개판으로 만들고 일부러 소금을 들이부어서 제 동생은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시댁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딴 짓을 합니까? 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오늘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야, 당장 나와. 누가 들으면 내가 음식에 독이라도 탔는 줄 알겠네.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우리 집은 우스워 보여? 이게 아직도 말대답이야? 하늘 같은 남편을 이따위로 취급해? 당장 따라 나와. 남편이 제 손목을 세게 비틀어서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남편을 팍 밀쳐버렸죠. 자네야말로 장인 장모를 얼마나 무시하면 내 앞에서 내 딸 손모가지를 비트나? 여지껏 우리 딸 이렇게 대한 거야? 당장 꺼지게. 당장. 친정아버지가 문을 못 닫도록 막아대는 남편을 다시 한번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남편은 한참을 쿵쿵 발로 현관문을 차다가 돌아갔죠. 너 여지껏 이런 취급을 받았어? 네가 저놈보다 뭐가 부족해서? 당장 이혼해라.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더 볼 것도 없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도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당장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난 이혼할 때까지는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 없을 거야. 내가 그 집에 가는 날은 내 짐을 빼오는 날뿐이야. 오늘 당신 회사로도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서 보내. 내가 바람을 폈냐? 너를 패기라도 했냐? 내가 이혼 안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혼을 할 건데? 어디 한번 계속 개겨봐. 누가 이기나 보자. 저는 닭볶음탕을 만들러 간 날에 시모와 남편이 한 대화를 모두 녹음했었고 남편이 친정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두 녹음을 해놓았었거든요. 일부분을 남편에게 보내자 남편이 일단 이혼 서류 들고 만나자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가서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문 쪽이 소란스러워 뒤돌아보니 시모와 시누이와 남편이 같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대응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내가 오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놓을 거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들겠다고? 이게? 지금 저 때린 거 후회하실 텐데요. 누군 이혼녀 되고 싶어서 되나요? 제 인생도 그쪽 때문에 아주 더럽게 꼬였네요.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뭔 말버릇이야? 이번엔 신우가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우의 팔목을 마구 핥히어대자 시모가 제 팔을 붙들지 뭐해요. 제가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여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사장님! 제가 소리치자 시모가 제 입을 틀어막기까지 하더라고요. 경찰이 올까봐 무서웠는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안간 힘을 써서 주저앉아 버티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다행히도 금방 경찰이 출동했고 다 같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도 받고 결혼하고 참 별일을 다 겪는다 싶었죠. 저는 경찰에게 폭행죄와 협박죄로 세 사람 모두 고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적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세 사람이 펄쩍 뛰었죠. 아니 가족끼리 좀 다툰 거 가지고 무슨 협박죄. 형사님 얘 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혜언니가 좀 정신이 이상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증거 있어요? 우리가 때린 증거 있냐고요? 참나, 증거는 차고 넘치네요. 목격자도 많고 카페에는 CCTV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 진행한다니 조사 들어가면 알게 되겠죠. 경찰 말을 듣고는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비굴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아유, 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 아니니?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개 패듯이 패진 않았겠죠. 아니죠. 키우던 개도 그렇게는 안 때리겠어요. 저는 절대 합의도 고소 취하도 안 할 거니까 법대로 해요. 형사님, 계속 진행해주세요. 남편이 점점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고소 취하하면 이혼해 줄게. 원하면 지금 당장 도장 찍어줄게. 저는 바로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바로 도장을 찍어 건네줬죠. 일단 고소를 나중으로 미루고 이혼 서류부터 접수했고 시댁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채 넘지 않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답니다. 이혼 확정 신고한 바로 다음 날 저는 다시 해당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고 몇 달이 지나 시모와 시누이에게 폭행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걸 통보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과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제가 받지 않자 온갖 욕을 해대며 음성 메시지를 잔뜩 남겨놓았더라고요. 전 상대하기도 싫어서 바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어 버리고 남편과 시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1년의 결혼과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서 철저히 도려내고 싶은 부분이라 오히려 질질 끌지 않고 빨리 해결해서 감사할 뿐이었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연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답니다. 그러다가 헤드헌터에게서 현재 회사의 임원 자리로 스카웃 제의를 받아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혼자여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면접 자리에서 전 시누이를 딱 맞닥뜨리게 되니 예전 생각이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면접 내내 제 눈치만 보며 말도 제대로 못한 시누이는 쫓기듯이 면접장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거칠게 제 손목을 낚아채는 거 있죠? 저는 시누이의 손을 탁 쳐내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이게 지금 예의 없게 무슨 짓이죠? 우리 집은 개떡같이 만들어놓고 혼자 아주 잘 나가고 계셨네? 너랑 이혼하고 우리 오빤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까지 백수야. 생활비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청소 일하러 다니다가 허리 다쳐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책임질래? 네 오빠가 잘려서 다시 직장 못 구하는 게 왜 내 탓이니? 무능력한 네 오빠 탓이지. 그럼 네가 정신 차리고 고깃집 불판이라도 닦아서 돈을 벌어야지. 너 지금까지 백수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때문에 빨간 줄 생겨서 취직도 못하는 거잖아.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나 여기 합격시켜. 너 이 사람이여. 신우가 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렸는지 대표님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 이사님, 무슨 일 있나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대표님, 오늘 면접 지원자인데 끝나고 뭘 좀 물어보셔서요. 신우의 눈에도 대표님이 젊은 훈남으로 보이는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슬쩍 대표님의 팔짱을 꼈답니다. 대표님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신우이의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 있더라고요. 비밀로 하자더니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야 좋지만. 사실 저는
대표님과 1년 넘게 사내 연애 중이었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일만 하느라 여지껏 연애도 많이 해보지 않았던 대표님과 매일 야근하며 붙어있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곧 회사에도 알릴 예정이긴 했지만 신우의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보니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달까요? 합격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세요. 입술을 씹으며 저를 노려보는 신우이를 뒤로하고 대표님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죠. 당연히 합격하지 못했고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전 매일을 바쁘게 일하며 지내고 있고 대표님의 프로포즈를 받아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이번엔 아픔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제 자신이니까 항상 저를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이걸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